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번 주간만 첫 시간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제 그래서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첫 시간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7주차 수업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기초과정. 지난주 했던 거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난주에 책에 우리가 그 두 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11번하고 12번 했습니다. 11번에 이제 건축법 건축 절차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 아시죠? 설계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사전 결정 신청이 나옵니다. 먼저 사전 결정 신청은 대상이 뭐가 되죠? 허가, 반드시 허가 대상 건축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허가를 신청하기 뭐죠? 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전 결정권자는 누구죠? 그렇죠. 건축 허가권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 신청해서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바로 그냥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허가권자가 누가 되느냐? 누구죠? 세 번째 서열.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가 이제 높다든지 연면적 합계가 높은 건물들 있죠. 그래서 층수가 몇 층이죠?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는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이걸 만약 특별시에 짓고자 하면 누가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구청장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일 때는 우리가 특별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광역시에서는 누가요? 그렇죠. 원래는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해줬는데 이 정도 규모일 때는 관역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층수나 면적이 되더라도 용도가 뭐가 되면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이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즉 뭐냐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세 번째 서열한테 뭐죠? 허가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구는 시장과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 거 맞죠? 그런데 도지사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 이 정도 규모일 때는 도지사한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대신에 시장 군수가 이 정도 규모일 때는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게 그거 말고 또 있느냐? 또 있죠. 그래서 지금 했던 층수가 21층 이상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규모가 될 때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 공장과 창고일 때는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누가? 수기가 몇 번 누르고요? 1003번 누르고 뭐 할 때? 자수할 때.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수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도지사에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이거 1003번. 그래서 둘 다 AND가 아니고 여기 뭐죠?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3층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기가 뭐죠? 교주죠. 교주가 되면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규모 제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뭐냐면 연면적이 얼마 몇 층 이상 이런 조건 자체가 없다고 무조건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도지사 부분에 사전 승인을 받든 아니면 지금 나와 있던 대로 그냥 허가를 받든 해서 허가를 하게 되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뭐만 해도 돼요? 신고만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서류만 제출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기억하실 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가서 배우게 되면 이 대상이냐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사전 결정 신청 가지고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일단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걸 일단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난 뒤에 뭘 얘기하냐면 사전 결정 신청 대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게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무슨 건물을 만들죠? 공영 건축물. 공영 건축물을 짓게 될 때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냥 뭐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돼요. 항상 공사를 시작할 때 건축법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 신고. 이게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건축주가 당연히 누구한테 신고하죠?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죠.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뭐죠?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는다. 사용 승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뭐하고 똑같아요? 사용 검사. 그러니까 준공 검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죠? 허가권자한테 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여기 시공을 할 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그걸 감시하는 감리자가 쓴 뭐가 있어요?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도서하고 이런 걸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권자는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검사 후에 뭐 한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주는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합격을 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줄 때는 또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지 관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 협의한 건축물 있죠.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나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통보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 체계잡기 11번 건축법의 건축 절차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 12번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용도 변경 이게 이제 암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시설군 순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산, 전문, 영업, 교근주 그 밖에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센터가 영업이었고 무슨 영업을 하죠? 자산 전문 누가 하죠? 교근주 그 밖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방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시설군들입니다. 제일 처음 뭐죠? 자동차 타고 어딜 지났어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창, 위험함 뭐가 나와요? 공장이 나와요.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갔는데 없어요. 어디 가래요 다시? 위락관 종문에 가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락관 종문에서 뭐 하고 있는 자? 운동하고 숙박하면서 판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누가 가지고 와야 돼요? 의료노 교수. 그래서 의료노 교수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근린에 있는 업무주택으로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금방 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만약에 용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럼 무슨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이 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자 한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관광 휴게 시설 내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부적인 호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종교 시설 내에도 세부적인 것, 수련 시설 중에 세부적인 것, 공동주택 중에 세부적인 것 이런 식으로 각 시설군 내에서
각각의 시설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약에 바꾸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근린이 근린으로 제1종 근린이 제2종 근린으로 바뀔 때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되든 신고 대상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죠? 허가권자 중에서 누군 빼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뺀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X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11번, 12번 체계잡기 설명을 드렸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진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제5편 주택법하고 제6편 농지법 두 개 편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체계도가 오늘 3개 나옵니다. 3개. 주택법에서 체계도가 2개, 농지법에서 체계도 1개 이렇게 돼요. 그럼 오늘 할 게 뭐죠?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납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납니다. 늦게 끝납니다. 일단 감안하시고 그래서 오늘 한 6시 정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죠. 제 주택법 한번 보면 목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총칙. 이 총칙에서 체계도 13번이 나와요. 그리고 2장 주택의 건설이 나오는데 이 주택의 건설에서 체계도 14번. 그리고 3장 주택의 공급 이때도 체계도 14번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총칙은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부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서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공급에 대한 또 내용도 나오는데 그 공급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공급을 할 때 그 공급하게 될 때 지역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지역들. 즉 전매가 제한되는 거. 내가 새롭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 기간 내에서는 함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첫 시간에는 우리 총칙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서 290페이지 기초서 290페이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칙 부분에서 조금 봐주셔야 될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책에도 13번이 나오는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돼. 먼저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건축법이죠. 그럼 건축법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무슨 용도만? 주거 용도, 즉 주택만 뽑아내서 별도로 만든 법이 뭐예요? 그게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무슨 용도만 다루는 거예요? 주거 용도만 다루는 거예요. 주택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이에요. 아시겠죠? 상가 뭐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 대해서 상업 시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택 단지 내에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2종 근린 생활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어쨌든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건축법에도 주택이 나오고 용도가 주택법에도 뭐가 나와요? 주택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주택인데 언제 건축법을 적용하고 언제 주택법을 적용하냐 그 얘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주택이라고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건데 그럼 언제 건축법을 적용하고 언제 주택법을 적용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냐면 30입니다. 30. 건축법 3글자, 주택법 3글자 이 3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3이죠.
그러니까 30 기억해야 돼. 30이 뭐냐면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게 30세대가 되면 이상이 되면 대단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택만 따로 빼서 내는 주택법을 가지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게 30세대가 안 되면 미만이 되면 무슨 법? 그렇죠. 그런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 건축법에는 그 외 건축물의 용도로는 다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만 규모가 커지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법으로 적용하겠다.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30. 그래서 보통 보면 가구 아시죠? 가구. 뭐 1가구, 2가구 이러잖아요. 그 가구의 단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 주택으로 표시할 때는 가구의 단위를 호라고 얘기해. 호. 1호, 2호, 3호. 그다음에 그걸 공동주택으로 나타낼 때는 단위를 뭐로 표시하느냐?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 30이라고 하는 30이라는 기준을 할 때 만약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30호란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되면 30세대. 그러니까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숫자는 뭐란 얘기예요? 같다. 앞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서. 근데 단위가 뭐냐면 단독주택은 뭘 쓰고 호를 쓰고 공동주택은 세대를 쓴다. 그것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30 미만이 되고 이건 30 이상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럴 때 주택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거예요. 주택으로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안 하더라도 딱 봐도 3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을 때는 건축법을 적용해요? 주택법을 적용해요? 그렇죠. 주택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딱 보면 30 부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법? 건축법. 주택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외에 뭐냐면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죠. 근데 그거 말고 주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택법 적용과 건축법 적용이 주택일 때 이렇게 달라지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게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건축주. 건축주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네, 건축주라고 불렀습니다. 주택법에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 시공자 아니고 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주체. 다른 말로 시행자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되죠.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시공자. 무사히 그걸 시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인이 되는 자가 건축법일 때는 뭐라 부르고? 건축주. 그 다음에 주택법일 때는 사업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자 이제 설계 도면하고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해 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럼 뭐 받는다고 얘기해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주택법일 때도 건축 허가와 준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 부르냐? 그렇죠. 그건 아직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뭘 받아요? 사용 승인 받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건축법일 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주택법일 때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또 행정청에서 받는 허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이름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흐름은 똑같은데 단계상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씩 지금부터 보게 될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어들이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하고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에 용어가 쭉 나오죠. 이 용어는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은 뭘 할 거냐면 주택에 대한 29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 주택 나오나요?
이 주택에 대한 분류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는 자 여기 보시죠. 주택법령상의 주택 분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주거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주거 형태, 즉 다른 말로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주거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규모란 말로 쓰기도 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건설하는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달라져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 형태에 따른 종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뭐라고요? 건설 자금에 따른 종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거 형태에 따른 종류는 많이 알고 있듯이 단독주택이 있고 주택이 단독으로 있는 그다음 또 뭐죠?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건설 자금에 따라서 나누면 뭐가 있냐면 혹시 국민주택 들어보셨어요? 국민주택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민영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에서는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는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구나. 아, 이거는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구나.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 왜? 법령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나중에 종류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각각의 종류를 외우다 보면 이 종류와 이 종류가 자꾸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종류와 이 종류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종류는 주거의 형태, 즉 규모에 따라 나눈 거고 이렇게 나눈 분류는 뭐다? 그냥 자금. 어디에서 자금이 나오느냐 그 건설 자금에 따라 나눴다고 분류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야 분류하기가 편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단독주택이 법령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는 없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주택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또는 뭐 한 호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뭐 한다고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법령에는 그냥 이렇게 정의만 나와 있고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종류를 쭉 보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단독주택의 종류는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다가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중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건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단독주택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단독주택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분류를 한 것은 무슨 법에서 분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택법 아니에요.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에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건축법 시행령이 나온다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그걸 주택법에 다시금 또 종류를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의 분류를 얘기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류 이 네 가지 있잖아요 하면서 있어요. 그 중에서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을 분류할 때는 이 중에서 공간은 저희들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이었죠. 근데 공간은 그렇게 짓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공간은 사택의 개념이에요. 사택의 개념.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어떤 그 뭐 서울시장이나 그다음 광역시장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청사 옆에다가 별도의 하나 집을 지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30 이상 된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분류에서는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법일 때는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원래 이 분류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건축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주택법령상 앞에서 물어본 게 뭐라고요? 주택법령상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분류 중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건축법 시행령을 가져왔지만 어디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이 공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건축법 시행령이 나왔다고 해서 건축법을 얘기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만약에 문장이 무슨 상? 건축법령상 됐나요? 건축법령상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하면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법령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법령상.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요.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요? 건축법령상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단독주택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뭐라고 나오니까? 건축법 시행령이라 나오니까 이거 건축법 아닙니까? 이렇게. 건축법 맞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법령상에서 가지고 올 때는 종류가 뭐가 빠진다고요? 공간을 하지 않는다고. 그걸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문제 포인트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우리가 건축법령상에서 얘기할 때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택법령상에서 얘기하면 공간이 뭐 한다고요? 빠진다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단독주택 종류는 앞자를 따서 단다다 공. 아시겠죠? 단다다 공, 단다다 공, 단다다 공, 단다다 공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주택법령상에서는 뭐가 빠져요? 공간이 빠요. 그럼 단다다까지만. 딴따라가 아니에요. 단다다. 아시겠죠? 단다다, 단다다 이렇게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까지 됐나요? 그다음.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밑에 있는데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의 벽이나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종류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속해요. 그리고 다세대 들어보셨죠? 이 다세대가 공동주택에 속해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들어보셨어요? 연립주택 요새는 뭐라 불러요? 빌라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빌라는 없어요. 건축법령상에 주택법령상에 빌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용어는. 근데 연립주택을 그냥 모양을 뭐해서 연립주택보다는 빌라가 낫지 않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 빌라. 예? 뭐 연립주택 하면 좀 그러는데 빌라 하면 무슨 빌라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고급스럽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립주택이 돼요. 그리고 뭐죠? 기숙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축법령상에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됐나요? 네 가지. 그런데 이걸 주택법령상에서 가져올 때는 뭐가 빠질까요? 기숙사가 빠져요. 기숙사가 빠져요. 이 세 가지만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세대 연기. 이걸요. 세대를 빼고 아다 연기 하잖아요. 아다 연기하면 이 다가 다세대인지 다중인지 다가구인지 헷갈려요. 다가 세 개나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기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나머지 다는 전부 다 단독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다세대만 뭐만 된다는 거 알면 공동주택이 된다는 거 알면 나머지 다 나오는 건 전부 다 뭐가 되니까? 그렇죠. 단독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다세대 연기고 어차피 주택법령상에는 기숙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다세대 연까지만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뭐냐면 단독주택은 설명할 게 없어요. 단독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다중과 다가구가 자꾸 헷갈리죠. 뭐가 헷갈리냐면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어디까지를 다중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다가구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다세대하고 어디까지 연립이라 하는지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도 나와요? 학개론. 학개론에도 나와요. 학개론에는 공법보다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어차피 배우는데 기초과정 때는 안 배웠죠.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공법에서 하면 공법에서 했자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어가면 되니까 굳이 뭐죠? 지금 기초과정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가서 이거 설명할 때 학교에 설명할 때 이거 공법에서 배웠죠 그러면 예 배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안 배웠는데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온다고 이엄마쌤한테. 아니 뭐 했냐고 이런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꼭. 그리고 암기 코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엄마쌤하고 같이 맞춰놨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같이 외우시면 될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중주택이 뭐냐면 건축법령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자 건축법일 때는 이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이 전체를 다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학개론에서는 이 전체를 물어보기도 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딱 구별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누가 주로 있는 거죠?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예요. 고시원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독립되기 위해서는 각 실별로 욕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뭐도 있어야 돼요? 주방도 있어야 돼요. 즉 취사도 가능해야지만 독립된다고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취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취사를 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각 실마다 뭐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목욕도 하고, 뭐 목욕이라 해봤자 뭐 샤워하고, 그다음 뭐죠? 소변도 보고 이런 거는 가능한, 대변도 보고 가능한데 뭐는 그죠? 취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까지 되어야 뭐라고 얘기해요?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중은 독립된 게 아닌 거구나. 실은 독립돼 있지만 취사나 이런 것들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다가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다가구는 감이 와야 돼요. 다가구는 그 실내에서 취사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구나. 다중과. 그래서 보통 아마 다중이란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고시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란 말은 쓰지만 다중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주한 자가 주로 또 학생이나 직장인들 이런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이제 공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요? 66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만약에 한 층이 주차장으로 쓴다. 그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3개 층이야.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은 주차용으로 써요. 그러면 주택으로 쓴 게 아니죠. 그럼 위에 3개 층은 뭘로 쓴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중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돼요. 아니면 1, 2층을 다 주차장으로 쓸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우리가 1, 2층을 다 주차장으로 쓰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렇는데 그래서 개념이 되는 것 중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3개 층 이하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바로 다중주택.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3개 층 이하.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볼게요. 다가구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공동주택이 가지는 특징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중은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뭐가 돼요? 그 한 호가 독립이 되잖아요. 한 세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하나하나가 다 독립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비슷하지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똑같네요. 누가 똑같아요? 다중하고. 왜? 단독주택 범위는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층? 3개 층을 넘었으면 안 돼요. 이게 한 층 더 올라가면 다중이 돼요. 그래서 딱 3개 층까지 제시한 거예요. 자, 이하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됐나요? 66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한다는 거. 됐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다가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다른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중주택은 독립이 안 되지만 다가구는 독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공동주택하고 비슷한데, 그럼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은 일단 층수에서 차이가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보세요.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즉 여기서 19세대는 대진의 동별 세대수를 합한 걸 얘기한 거예요. 되죠? 그게 바로 19세대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을 주려고 세대수를 딱 몇 세대? 19세대로 분류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 사용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게 뭐죠? 19세대, 19세대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연립이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을 봐야 될 거예요. 딱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까지는 다중 아니면 다가구라고 보고, 이게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다중과 다가구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 불러요?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다세대 주택인데 3개층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걸 누가 다중으로 하지 다세대로 분류해요. 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로 신고하지 누가 이걸로 신고하냐고, 상식적으로.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야, 그거는 단독 안 돼. 뭐죠? 공동으로 너희들이 신고해야 돼. 그만큼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한 개층이 높아져요. 얼마? 4개층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는 똑같은데 층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연립도 똑같아요. 보세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 똑같아요.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냐? 여기서 달라져요. 왜? 이것까지 같으면 두 개의 차이점이 없잖아요. 여기서 연립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가 구별이 또 돼야 되죠. 여기는 몇 개층이에요? 4개층이죠. 그럼 아파트는요? 그렇죠. 5개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불구하고 무슨 아파트 한 거 보셨죠? 그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분류 부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분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다세대와 연립은 다 몇 개? 4개층. 단지 면적이 달라진다는 거. 그럼 다 보시면 다중이든 다가구든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든 전부 다 뭐냐면 면적은 다 얼마예요? 외우기 너무 편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660이 아니었어요. 이게 330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뭐냐면 660으로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외우기 편하게. 수험생들 너무 힘들다 외우는 게. 뭐 그래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660이고 연립만 딱 뭐예요? 초과. 나머지 전부 다 똑같고 연립만 초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보통 보면 요새 아이들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어때요? 덩치가. 그죠?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덩치가 거의 똑같아요. 덩치가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이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학년은 보면 다중이니까 이렇게 외운다고요. 중학교는 몇 학년까지 있어요? 3학년까지 있어요. 3학년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가구를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면 다가구 주택, 다가고 주택, 다가군데 다가고 주택. 그럼 다가고 고등학교도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이하예요. 고3 몇 살이에요? 그래서 19살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대학교는 몇 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이하예요. 그런 대학생, 덩치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대학생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해도 4학년이 변하면 없어요. 그게 똑같이 4학년이에요. 하지만 덩치가
커지죠. 그래서 초과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죠. 그럼 뭐 앞자를 따지 않더라도 그냥 다중할 때 중 나오면 중3, 다가고 나오면 고3. 몇 살? 19살. 그리고 대학교는 4학년, 대학생이 연합해도 4학년. 단지 등치가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외운 거예요. 그렇죠? 어디 살아요? 아파트? 빌라 사요? 그래요. 어디야? 아파트? 아파트? 오, 아파트. 아파트 살면 느낌이 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는 뭐죠? 오, 아파트 이렇게 돼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치 개념 가지고 외우는 거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발목을 잡아요. 헷갈리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비교를 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보통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이렇게 분류하는데 주택의 분류는 아닌데 주택에 준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에는 혹시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오피스텔도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용이에요. 사무용. 그런데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주택에 준한다 그래서 주택은 아니지만 뭐라고 분류한다? 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택 분류는 아니에요. 예. 다음 중에 주택의 분류를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택 분류 아니라고. 아시겠죠? 준주택이 물어보면 이게 맞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인데 노인이 복지주택, 노인들이 거주하는 복지주택이 있어요. 이것도 주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택이 뭐죠? 준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생활하는 거. 이게 이제 다중주택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도 어디에 속한다? 준주택. 기숙사도 어디에 속해요? 준주택. 건축법일 때는 주택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런데 주택법일 때는 기숙사가 어디에 속한다? 준주택.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처럼 보이지만 주택은 아니고 뭐다? 준주택. 됐나요? 네. 아침에 오는데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노인 한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 메뉴 송중기 알죠? 송중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 노인 송중기, 노인 다중기. 그래서 오, 노인 다중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중기에 뭐 한다? 준한다. 네. 송중기는 아니지만 거의 송중기에 준한다. 그래서 오, 노인 다중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에 해당하지 뭐죠?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기억 보시면 다가고, 고, 3.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주택 맞네요. 오케이, 맞아요. 공간, 주택 아니에요. 다세대 주택.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맞죠? 그 다음에 기숙사 아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니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니은, 리얼, 미음. 니은, 리얼, 미음 몇 번? 4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건설 자금은 이렇게 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요. 기초서 보시면 295페이지에 지금 294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의 종류가 쭉 나와요. 295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정의 나오나요?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뭐냐면 보시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다 공공이죠. 이 공공사업주체가 뭐하고 직접
건설을 하는 주택으로서 규모를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우리 뭐라 부르겠다? 국민주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공공인자가 직접 건설하는데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택을 한 것을 지은 것을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잘 보세요. 두 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뭘 지원받아?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이건 여기가 끊어야 돼요. 여기 나왔어. 이건 뒤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보시면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규모는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공이 직접 짓게 되는데 규모가 국민주택 이하로 지어도 국민주택. 그 다음에 공공이 직접 짓지 않고 공공의 자금을 누가요? 민간이. 뭐 현대건설이 또는 삼성건설이 또는 현대산업개발이 그 자금을 공공에서 받아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 규모로. 그래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이 아니에요. 보통 민간이 자기 돈을 내고 지으면 뭐가 돼요? 민영주택이라 하거든요. 근데 민간이 지었어요. 일반 업체들, 민간 건설업체가 지었다고. 그런데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자꾸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뭐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로 쓰는 면적이 1호나 한 세대당 얼마? 85. 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 가보면, 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뭐죠?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주거전용 면적이 85가 아니고 얼마? 조금 커집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수도권일 때는 보통 얼마 되고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에 가면 뭐가 돼요? 100제곱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냐면 주거전용 면적 나왔잖아요. 그럼 주거전용 면적이 어딘지를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복도죠. 복도가 되고 옆에는 이렇게 나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 여기 이 집의 현관을 포함한 여기가 뭐야? 내가 전용으로 쓰는 곳.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이게 주거 전용 면적.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도 있지만 복도, 계단,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밖으로 나가는 현관 있어요, 없어요? 공동으로 같이 쓰는 현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라 부르냐? 공용 면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공용 면적과 주거 전용 면적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분양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면적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뭐가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양 면적인데 어떤 집 가보면 되게 같은 분양 면적인데 되게 크게 보이고 어떤 데 가면 되게 작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사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분양 면적이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공용 면적은 이거 말고도 지상에 있는 이거 말고도 관리사무소나 지하층 면적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기타 공용 면적. 왜? 여기가 주차 공간이니까. 그래서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면적도 뭐로 본다? 공용 면적. 그래서 이 공용 면적 부분을 제외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전용. 그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나왔냐면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정의는 주거전용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지상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하고 그 외에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의 기타 공용 면적을 뭐 한 거? 그죠? 합친 거. 이 부분을 다 제외한 것을 뭐라 부른다? 주거전용 면적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주거전용 면적은 이것만 제외한 면적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이 두 개를 다 합친 면적을 제외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도나 계단, 현관은 주거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조심하실 게 정의를 얘기할 때는 이것과 이거를 같이 얘기해야 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합친 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계약하는 면적. 실제로 계약할 때 면적은 이것까지 다 합친 거.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 또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짓진 않지만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건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그래도 뭐가 돼요?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뭐가 되느냐? 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고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읍면지역 부분에서 우리가 제외한 거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일 때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런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를 뭐라 부르면 돼요? 민연주택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해야 될 체계도 첫 번째 부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체계도 13번. 조금 쉬었다가 이제 체계도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